인간이 탄생하기 훨씬 전 지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들의 터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룡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경이로운 생물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바다 괴물부터 하늘을 지배했던 거대한 날개를 가진 새까지, 고대 지구는 그야말로 괴물들의 왕국이었죠. 공룡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바다의 지배자들과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녔던 거대한 새들, 그리고 땅 위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포유류 괴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놀라운 고대 생물들의 세계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데본기 바다 깊은 곳에서 살았던 던클레오스테우스는 정말 놀라운 포식자였습니다. 약 4억 년 전 바닷속을 헤엄치며 다른 모든 생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고대 어류는 길이만 해도 10m에 달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물고기에게는 이빨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대신 턱뼈 자체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발달해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가위처럼 생긴 이 턱은 어떤 먹이든 단숨에 잘라버릴 수 있었습니다. 던클레오스테우스의 물어뜯는 힘을 측정해본 과학자들은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6m 길이의 개체가 내는 압력이 무려 5,300N에 달했다고 하니까요. 이건 현재 북극곰의 물어뜯는 힘보다 2배 이상 강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턱이 열리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서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주변의 물과 함께 먹이를 빨아들일 수 있었죠. 이런 흡입력은 작은 물고기들이 도망칠 틈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던클레오스테우스의 머리와 가슴 부분은 두꺼운 뼈 갑옷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갑옷의 두께는 최대 5cm에 달했고 표면에는 복잡한 무드와 홈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문유들이 근육이나 혈관의 흔적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던클레오스테우스는 같은 종끼리 서로 잡아먹는 식인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석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동족을 공격할 때는 주로 머리 부분을 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잔혹한 경쟁 때문에 머리와 몸 앞부분에만 두꺼운 갑옷이 발달했고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몸 뒤쪽은 보호장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몸 뒷부분은 연골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화석으로 남지 못했어요. 던클레오스테우스의 생식 방법도 매우 특이했습니다. 암컷이 체내에서 알을 부화시켜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었는데 새끼들은 어미 뱃속에서부터 서로를 잡아먹는 경쟁을 벌였다고 추정됩니다. 5천만 년이나 바다를 지배했던 던클레오스테우스는 결국 데본기 말의 대멸종 사건으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숲이 내륙 깊숙이 퍼져나가면서 강물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유기물질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바닷물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졌던 거죠.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던 던클레오스테우스 같은 대형 포식자들은 이런 환경 변화를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산소가 필요했는데 바다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생존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같은 시대에 살았던 또 다른 신비로운 생물이 바로 도리아스피스였습니다. 15cm 정도의 작은 크기였지만 정말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몸 양쪽에서 긴 뼈돌기가 튀어나와 있었고 입 앞쪽에는 길쭉한 가시 같은 구조물이 달려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런 구조물들이 정확히 어떤 용도였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죠. 어떤 학자는 포식자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어 구조물이었다고 하고 다른 학자는 먹이를 걸러내는 여과 장치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도리아스피스의 또 다른 특징은 머리 위쪽에 있는 작은 구멍들이었습니다. 이 구멍들은 전기를 감지하는 기관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상어들이 가지고 있는 로렌치니 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공룡이 멸종한 뒤 지구상에는 포로스라쿠스라는 거대한 날 수 없는 새들이 등장했습니다. 키가 2.5m에 달하고 체중이 150kg이나 나가는 이 무시무시한 새들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최상위 포식자였어요. 큰 갈고리 모양의 부리와 강력한 다리를 가진 이들은 6,200만 년 전부터 약 30만 년 전까지 대륙을 지배했습니다. 포로스라쿠스의 부리 길이만 해도 60cm에 달했고 끝부분은 독수리처럼 구부러져 있었어요. 포로스라쿠스의 다리 근육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시속 6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고 한 번의 발차기로 대형 포유류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었죠. 발가락 끝에는 15cm 길이의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 있었습니다. 포로스라쿠스가 왜 날기를 포기했는지는 정말 흥미로운 진화학적 문제입니다. 경쟁자가 없었던 환경에서는 굳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비행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대신 강력한 다리 근육과 뛰어난 달리기 능력을 발전시켜서 지상에서의 사냥에 특화된 모습으로 진화했던 거예요. 포로스라쿠스의 사냥 방식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먹이에게 달려들어 강력한 부리로 목뼈를 부러뜨리거나 날카로운 발톱으로
배를 찢어 치명상을 입혔어요. 때로는 먹이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 연결되면서 북쪽에서 내려온 강력한 포유류 포식자들과의 경쟁에서 결국 밀려나게 됩니다. 검치호나 거대한 곰 같은 포유류들은 포로스라쿠스보다 더 유연하고 지능적인 사냥 전략을 구사했거든요. 그런데 하늘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아르젠타비스라는 정말 놀라운 새가 하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날개를 펼치면 7m에 달했던 이 거대한 새는 F-16 전투기보다 겨우 3m 작을 정도였습니다. 몸무게는 72kg 정도였는데 이렇게 무거운 새가 어떻게 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글라이딩 비행법에 있었습니다. 아르젠타비스는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높이 올라간 다음 날개를 펼치고 활공하는 방식으로 비행했어요. 가슴 근육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개짓을 할 수는 없었지만 거대한 날개 덕분에 열상승기류만으로도 몇 시간씩 하늘에 머물 수 있었죠. 마치 현대의 글라이더처럼 말이에요. 아르젠타비스의 부리는 길이가 35cm 정도였지만 포로스라쿠스만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큼 목구멍이 넓었어요. 이는 아르젠타비스가 직접 사냥보다는 청소동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르젠타비스는 주로 청소동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스라쿠스 같은 지상 포식자들이 사냥을 끝내고 남긴 시체들을 찾아다니며 사았던 거죠. 하루에 필요한 고기의 양도 2.555kg 정도로 비교적 적었어요. 번식 전략도 매우 독특했습니다. 2년마다 한두 개의 알만 낳는 K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개체수를 유지했어요. 알의 크기는 타조알보다 2배 정도 컸고 부화하는 데만 2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새끼 아르젠타비스는 성체가 되기까지 무려 16개월이나 걸렸어요. 이 긴 성장 기간 동안 부모는 끊임없이 먹이를 공급해야 했고 그래서 번식 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한번 성체가 되면 1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육지에서는 플라티벨로로돈이라는 기묘한 코끼리가 살고 있었어요. 현재의 코끼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래턱에 산 모양의 평평한 엄니 2개가 수평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1936년 이 화석을 처음 발견한 고생물학자는 이 엄니를 석탄삽과 비교했고 그래서 삽엄니 코끼리라는 별명이 붙었죠. 실제로 이 엄니들은 길이가 1m 이상이었고 끝부분이 평평하게 퍼져 있었어요. 플라티벨로돈의 삽 모양 엄니가 정확히 어떤 용도였는지는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늪지대에서 수생식물을 파내는 삽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니의 구조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런 용도로는 너무 약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1992년 과학자들이 엄니 표면의 미세한 흔적들을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는 나무 껍질이나 딱딱한 가지들을 자르는 용도였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재의 비버가 나무를 갉아먹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었을 거예요. 플라티벨로돈은 몸 길이가 6m 정도였고 어깨 높이는 2.5m에 달했습니다. 현재의 아프리카 코끼리와 비슷한 크기였지만 더 길고 낮은 체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체형은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나 관목을 먹기에 유리했습니다. 코는 현재 코끼리만큼 길지 않았지만 여전히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주로 높은 곳에 있는 잎사귀를 따거나 무거운 나뭇가지를 옮기는 데 사용했을 거예요. 때로는 엄니로 자른 나뭇가지를 코로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1923년 몽골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포유류 포식자의 2개 꼴이 발견됩니다. 바로 안드루사루쿠스였죠. 길이 83cm, 너비 56cm의 거대한 2개 꼴을 가진 이 고대 포식자는 몸 길이가 4m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체중은 힘톤에 달했던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발견된 육상 포유류 중에서 가장 큰 포식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턱에 물어뜯는 힘만 해도 현재의 하이에나보다 5배 이상 강했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안드루사루쿠스의 치아는 길이가 6cm에 달했고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치아 구조로 보아 주로 큰 초식 동물들을 사냥했을 것으로 보여요. 당시 몽골에는 거대한 발톱을 가진 찰리코테리움이나 덩치 큰 코뿔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지난 100년 동안 안드루사루쿠스의 화석이 그 2개 꼴 하나밖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발굴 작업이 이어졌는데도 말이죠. 이는 정말 희귀한 동물이었거나 아니면 매우 한정된 지역에서만 살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혹시 이 2개 꼴이 다른 동물의 변이 개체는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2개 꼴의 구조가 너무나 독특하고 완벽해서 별개의 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드루사루쿠스가 살았던 시대의 몽골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습했습니다. 넓은 초원과 강이 곳곳에 흘렀고 다양한 대형 포유류들이 번성하고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안드루사루쿠스는 먹이 사슴의 정점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메소사우루스라는 작은 파충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길이 1m 정도의 이 담수 파충류는 크기는 작았지만
지구 과학사에 엄청난 기여를 했거든요. 같은 시기에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동시에 발견된 메소사우루스 화석은 대륙 이동설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닷물에서는 살 수 없었던 이 동물이 두 대륙에서 모두 발견됐다는 것은 과거에 두 대륙이 붙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였으니까요. 메소사우루스는 2억 8천만 년 전 페름키 초기에 살았던 동물로 꼬리가 노처럼 널쩍하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메소사우루스의 치아는 매우 특이했습니다. 침 모양으로 길고 가늘어서 주로 작은 갑각류나 벌레들을 잡아먹기에 적합했어요. 다리는 짧았지만 물갈퀴가 발달해 있어서 물속에서의 이동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메소사우루스는 완전한 수생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는 육지로 올라와야 했고 새끼들도 처음에는 얕은 물가에서 성장했을 거예요. 이런 생활 패턴 때문에 화석이 호수나 강 근처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모사사우루스는 백악기 바다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길이 10m, 무게 70톤에 달하는 이 바다 도마뱀은 온혈 동물이었고 평균 수명이 42년이나 되었어요. 백악기 말 2천만 년 동안 바다 거북을 주식으로 삼으며 해양 생태계의 정점에 군림했죠. 모사사우루스의 꼬리는 상어처럼 수직으로 서 있는 지느러미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꼬리 구조 덕분에 바다에서 빠르게 헤엄칠 수 있었고 급작스런 방향 전환도 가능했어요. 앞다리와 뒷다리는 노처럼 넓적한 지느러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사사우루스의 턱에는 두 줄의 이빨이 나 있었습니다. 바깥쪽 이빨은 먹이를 잡는 용도였고 안쪽 이빨은 먹이가 입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어요. 이빨의 길이는 최대 10cm에 달했습니다. 번식 방법도 매우 진보적이었습니다. 알을 낳는 대신 새끼를 직접 낳는 난태생이었고 한 번에 더 4마리의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들은 태어날 때부터 길이가 1m가 넘었고 독립적으로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600만 년 전 공룡들과 함께 대멸종의 운명을 맞게 됩니다. 소행성 충돌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와 해수면 하강은 모사사우루스에게 치명적이었어요. 특히 주식이던 바다 거북들이 대부분 멸종하면서 먹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또 다른 바다 괴물인 리비아탄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00만 년 전 바다에 살았던 이 거대한 향유고래는 길이가 17m에 달했고 무려 36cm 길이의 거대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어요. 리비아탄은 현재의 향유고래와 달리 오징어가 아닌 다른 고래를 잡아먹는 포식자였습니다. 특히 원시 수염고래들을 주로 사냥했는데 강력한 턱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물어뜯어 즉사시켰어요. 당시 바다에서는 거대한 상어인 메갈로돈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고대 지구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신기한 생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각각의 생물들은 당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지만 환경이 급변하면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다양성과 진화의 신비로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역시 언젠가는 이런 고대 괴물들처럼 화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겸손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